네, 글로벌 전략가들에서는 오늘 국내 증시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불기둥의 코스피 지난 한 주만 같아라 싶은 이번 주 출발입니다. 자, 오늘 코르가 3%의 강세, 야간 선물도 플러스고요. EWI ETF도 플러스로 오늘 월요일에 국내 증시도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더 추가 상승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차익 실현 욕구가 많아지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의 전략들 함께 세워봐야 될 텐데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께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이번 주에 열리는데요. 금리 인하 후에 그 시나리오를 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시장은요 골디락 시나리오를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인플레 둔화를 동반하고 금리 인하를 하는 거라 하면은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억제된 상태에서 아직은 관세로 인한 기업이익이 훼손이 아직은 없고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지만은 경기 침체나 심각한 둔화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AI에 대한 기대치는 이전보다도 3개월, 6개월 전보다 오히려 약간 투자 측면에서 더 강화되고 있고 이렇게 따지면 이게 골디락스가 아니고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것이 주가에 녹아 있다고 보고요. 미국 주가도 이제 내년도 2026년 실적까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금리 인하를 선반영해서 한 4.1 정도까지 이미 그 10년 목표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이 아니고 올해만 감안하더라도 지금 한 6,500, 600 정도는 타당해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국내 시장으로까지 연결되는 데 있어서 괴리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올해 26일 날, 26일 아니죠. 18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오히려 셀드 뉴스가 나올 소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AI 강세하고 별도로 또 관세 협정이 미국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다면은 미국하고 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반도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상쇄되는가 이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금리 인하 자체는 이미 2번에서 3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 가지고 더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임팩트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의 이제 기준금리 미국에서 세 차례 금리 인하 예상 책정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좀 반영이 됐다. 이제 앞으로의 중요한 건 AI 반도체 쪽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추후를 봐야 되겠네요. 근데 실제로 뉴욕 증시에서는 9월 증시 들어서 좀 샛별로 떠오르고 있는 브로드컴, 오라클 등의 파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뭐 국내에서는 지난 한 주 주인공 반도체주들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그 지난주에 나왔던 브로드컴과 지지난주죠.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그 전에 그 브로드컴이나 오라클이 좋았다는 거는 하나의 공통점은 오픈 AI의 파워를 실감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브로드컴 같은 경우가 올해가 아니고 26년도 중반 정도의 분기에는 1년 뒤에는 얘네 매출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는 한 100억 불 규모의 이제 오더를 받은 거로 나왔기 때문에 브로드컴이 더 올라간 거고요. 오라클은 이제 오라클도 오더죠. 오라클도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 오픈 AI한테 받은 것이 아마도 적어도 이 시점에 따라 다른데 수천억 달러를 받은 것으로 좀 보여지는 거죠. 문제는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 투자, 오픈 AI 받은 투자 자체가 이 3년짜리인지 5년짜리인지 얼마나 빨리 올라오는지 달라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30몇 프로 다시 한 이틀 사이에 한 3분의 1을 토해내는 바람에 약간 반감이 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AI 투자에 대한 오픈 AI의 어떤 그 의지 같은 경우는 브로드컴에 대한 오더라든지 오라클의 그 RPO라고 그러죠. Remaining Purchase Obligation에 대한 엄청난 그 상승에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엔비디아라든지 TSMC라든지 기타 반도체 AI 관계 업체한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브로드컴과 오라클에 있어서 오픈 AI 파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짜잔하게는 말이죠. 뭐 대만의 그 8월달 실적이 나왔는데 대만의 8월 실적 같은 경우를 통해서는 우리나라의 작은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삼성하이닉스 말고 우리 삼성하이닉스 말고 다른 주식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뭐 삼성전기라든가 아니면 PCB 업체들의 두산이랄까 이런 업체들이 관련되는 멀티레이어 보드, CCL 이런 것도 대만의 IT 8월달 실적을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거 역시 중요한 거죠. 맨 마지막으로 활용 점정을 찍는 거는 대한민국 시가총액의 25% 차지하는 삼성과 하이닉스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3분기가
대충 한 10% 정도 원래 예상보다 높은 각각 삼성전자 10조, 하이닉스 11조 정도의 기대치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 정도의 파워풀한 그 AI 반도체의 흐름은 아마 보기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면 관세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가 상쇄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지난주에 보여준 주가 흐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FOMC 금리나 기대감 선반영돼서 먼저 오르고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은 이제 AI 반도체가 키를 쥐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의 그 전략 아마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 이제 관세의 불확실성도 반도체가 상쇄시킬 정도로 좀 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해외의 뭐 브로드컴, 오라클뿐 아니라 대만도 좀 집중적으로 보셨거든요. 네. 그 대만과 관련해서 PCB 업체나 우리나라의 고소부장 주들도 좀 같이 보자 이렇게 네.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네. 대표적인 것은 이제 흔한 건 삼성전기인데 삼성전기는 연일 신고가를 치고 있죠. 다만 앞자리가 20만 원짜리를 넘어가게 되면은 아마도 좀 이렇게 이신에 대한 욕구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애널리스트가 갖고 있는 목표 주가 한 22만 원, 25만 원이 PER 한 18배 정도 될 겁니다. PBR로 한 1.8배 정도 되거든요. 이제 과거의 삼성전기 밸류에이션보다는 한 낫이 높은 겁니다.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봅니다만은 시장에서 그걸 흡수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길게 보면은 아직 삼성전기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젠 두산인데 두산 주가는 좀 변동성이 심합니다. 근데 두산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게 두산의 CCL이라는 PCB의 원재료는 어디한테 나가냐면 엔비디아한테 나갑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변동이 심하면 두산도 분위기상 흔들리거나 좋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두산이 엔비디아 말고도 아마존이라든지 그다음 구글 이런 업체들한테도 새로운 신규 고객을 추가할 가능성이 이미 진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가 바뀐 26년도에는 엔비디아 말고도 추가되는 긍정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 뉴스는 두산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를 갖고 있는 것이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죠. 얘네들의 그 넷 에셋 밸류, 그 순자산 가치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한 40%에서 한 30%, 4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펀더멘털리 약간 이제 왜곡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는 최근에 높아진 목표 주가 곱하기 한 80% 정도까지는 그다지 큰 무리가 없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두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산은 PCB, CCL, 엔비디아 그리고 확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플하게 PCB 업체인데 이거는 좀 선행적으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 어떤 업사이드 측면에서는 두산보다는 다소 조금 여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PCB 업체와 소부장 업체 먼저 살펴봤고요. 저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전망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사실 이 두 종목 가운데 뭐가 더 좋아요? 라는 질문이 단골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종목 다 같이 올라 다행이고요. 일단 상승률 면에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뛰어나기는 했죠. 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AI의 축복이 끝이 없네 라면서 두 종목의 목표가를 크게 상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9만 5천 원까지요. SK 하이닉스는 40만 원 넘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언젠간 될 수 있는데 애널리스트가 얘기할 때는 항상 애누리를 갖고 보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그 던질 때도 마찬가지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 자체는 제가 선배로서 봤을 때는 리포트 자체는 잘 썼고요. 목표 주가는 먼저 선행한성을 가지고 던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마도 삼성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지금 분기당 11조 나온다는데 곱하기 넷 하면 내년에 44조죠. 현재 컨센서스가 내년도 이익이 올해 40조 약간 미만해서 내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보다 훨씬 넘는 그러니까 50조 이상 그러니까 지금 컨센서스보다 한 20% 넘는 것이 진짜 눈에 보인다면 하이닉스 앞자 바뀌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봅니다. 다만 그 시기의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항상 삼성전자가 만약에 그 HBM4 같은 걸 상당히 빨리 잘하면은 하이닉스가 목표 주가를 가는데 이제 좀 방해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걸 보셔야 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애널리스트가 9만 5천 원 갈 때는 절대 그렇게 빨리 그렇게 도달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런 일은 없고요. 왜냐하면 한국은 한국의 대표주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엔비디아나 그런 주식보다 더 의미가 커요. 그러면 그거는 무겁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너무 개판됐을 때는 더 내려가지 않게 되는 하방 경직이 되지만 또 올라갈 때는 그것이 오르려면은 우리나라에 원화가 강세가 많이 돼야 됩니다. 원화 강세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원화 강세가 안 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는다는 원화 그 강세를 막는다. 왜? 원화 약세가 당분간 이어지는 것이 관세 협상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기업들한테 긍정적인 약간의 그 상쇄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런 나는 어떤 그 정황도 이상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봤을 때 어디를 먼저 들어오냐? AI 펀더멘털은 하이닉스야. 근데 만약에 원화가 강세가 되면 삼성전자도 만만치 않아. 이런 양비론적이기 때문에 원화 강세의 실질적인 흐름하고 우리나라의 관세 이펙트, 관세 미국하고의 잘못하면 이게 들어오나 아웃돼서 3, 4주가 아니고 3, 4개월 더 갈 수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한 상세 효과가 있다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인 거고요. 이게 원화 강세가 스무드하게 간다면은 이제 모든 섹터가 다 올라가는 이런 패턴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뭐 미리 파신 분들 좀 후회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파 뭐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10만 원을 갔으면 3,500도 좀 뚫었다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보는 AI 그 확장을 위해 우리가 봐야 하는 그 중요 키워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그 한 증권사에서 대단히 자세히 나온 리포트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뭐 복잡한 게는 미국의 코어웨이브도 있고 뭐 네비우스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미국 회사들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거 스케일 업, 스케일 아웃, 스케일 어크로스라는 단어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케일 업은 쌓는 거예요. GPU를 많이 쌓아가지고 칩단에서의 성능을 도모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어이고요. 업이라는 그런 의미고 스케일 아웃은 이제 GPU, CPU, NPU, 뭐 네트워크 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서버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잖아요. 근데 서버 한 단위가 옆에 있는 또 다른 서버하고 연결되는, 그러니까 약간 이기종 간에 연결되는 거니까 스케일을 옆으로 확대된다. 이런 개념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러한 데이터 센터가 여기 한국의 서울에 있는 거하고 강원도에 있는 거하고 부산에 있는 거하고 그 데이터 센터 자체의 로케이션을 분산화하고 이러는 것이 또 전체적인 그 AI 그 성능을 확대하는 데 중요하다는 이런 개념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업체들의 그 경쟁력이 좌지우지되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네트워킹의 기술이라고 하는 우리가 쿠다라는 거 말고도 얘기할 때 이제 뭐 NV 링크라든지 그 다음에 인피니 밴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더넷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브로드콤 나올 때 이 스케일 업과 스케일 아웃으로 갈 때의 기능은 단순히 GPU, AG의 성능하고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인지하신다면은 기술적인 확대 가능성과 거기에 따른 AI의 시장의 확대는 조금은 더 명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모든 거는 칩 단위가 아니고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효율적으로 간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기회와 도전의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리포트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메리츠증권에서 나온 9월 12일자 리포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월요일 시작하면서 이제 전략 한마디 좀 주세요. 네, 이번 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실질적인 진전이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경제 심리와 굳이 얘기하면 이거는 중립 이하죠. 그 다음에 플러스 금리 인하는 상수입니다. 18일 날 나올 때 금리 인하가 확정됐을 때 일본의 또 그 BOJ 미팅 결과가 또 몇 시간 뒤에 나와요. 그래서 18일 날 목요일 이전까지는 눈치 작전을 볼 것 같은데 여전히 반도체가 눈을 봤을 때 반도체나 AI를 중심으로 하고요. 한 축이 한 70%, 나머지는 역발상으로 이게 관세 협상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미국이 한국의 손을 버릴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조선주에 대한 역발상 이렇게 두 가지 꼭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I 반도체 70% 가져가고 나머지 30 뭐 조선과 또 역발상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님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